그가 웃었다. 그녀가 도움을 요청했을 때 그는 정말로 웃었다. 올가 모로조바는 차가운 커피가 든 머그잔을 손에 쥔 채 시들어가는 가을 마당을 창문 너머로 바라보며 이렇게 부엌에 혼자 서 있었던 것이 몇 번이나 되는지 더 이상 기억하지 못했다. 하지만 이 아침은 달랐다. 이고르가 그녀의 간절한 부탁에 웃었을 때 그녀 안에 무언가가 금이 갔고 그녀는 그것이 다시는 온전해질 수 없으리라는 것을 깨달았다. 황금빛 10월의 햇살이 창문을 비스듬히 통과하며 부엌 조리대의 부드러운 그림자를 드리웠다. 창밖의 나무들은 잎이 이미 녹슨 색과 호박색으로 오그라들었으며 무너져가는 결혼 생활에 침묵하는 증인처럼 서 있었다. 올가는 42세였다. 그녀는 밤색 머리를 낮은 쪽으로 묶고 흰색 약사 가운을 채우며 익숙한 아침 일과로 가슴속의 냉기를 몰아내려고 애썼다. 그녀는 테이블 위에 계란 프라이와 샌드위치가 담긴 접시를 놓고 터키식 커피포트에 커피를 새로 채운 다음 시계를 흘끗 보았다. 레라, 아침 식사 준비됐어. 그녀는 모든 것이 괜찮은 척 목소리가 들리도록 노력하며 계단을 향해 소리쳤다. 늦겠다. 위층에서 발소리가 들렸다. 잠시 후 그녀의 16세 딸 레라가 부엌으로 뛰어들어왔다. 밝은 머리는 단정하게 빗었고 교복 재킷은 완벽하게 다려져 있었다. 아침의 신선함이 완벽한 모습이었다. 좋은 아침이에요, 엄마. 그녀는 올가의 뺨에 입 맞추고 눈을 들지 않은 채 샌드위치를 움켜쥐고 오렌지 주스를 한 모금 마셨다. 아빠는 벌써 나갔어요. 올가는 대답을 망설였는데 해야 할 것보다 1초 더 길었다. 응. 그녀는 억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일찍 회의가 있었고 어제 늦게까지 일했단다. 내가 좀 더 자게 뒀어. 레라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녀의 회색 파란 눈이 모든 것을 말해주었다. 그녀는 올가가 그토록 열심히 숨기려 했던 것을 알아차리기 시작했다. 요즘 아빠가 좀 이상해요. 레라가 조용히 말했다. 늦게 들어오고 우리랑 말도 안 하고 냄새도 다르게 나요. 예전에는 절대 쓰지 않던 어떤 오드콜론 냄새가 나요. 올가는 손을 뻗어 딸의 어깨에 부드럽게 손을 댔다. 그냥 일 때문이야. 요즘 바쁜 시기지만 아빠는 널 사랑한단다, 아가. 너도 알잖아. 그렇지. 레라는 오랫동안 엄마를 바라보았다. 엄마가 노력하고 있다는 거 알아요. 올가는 거의 무너질 뻔했지만 참았다. 레라 앞에서는 안 돼, 아직은? 그녀는 헛기침을 하고 억지로 미소를 지었다. 오늘 저녁은 우리 모두 함께 저녁을 먹자. 내가 프랑스식 고기 요리를 해줄게. 아빠가 제일 좋아하는 거. 레라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시선을 들지 않았다. 일찍 집에 올게요. 올가는 매주 월요일처럼 그녀를 학교에 태워다 주었다. 모스크바 근교 미티시의 거리는 고요했고 불타는 듯한 잎을 떨구는 단풍나무들이 줄지어 있었다. 라디오에서는 오르페이가 클래식 음악을 조용히 연주하며 둘 중 누구도 깨고 싶지 않은 침묵을 채웠다. 레라를 내려주고 올가는 17년 동안 일해온 미라 거리의 작은 약국으로 차를 몰았다. 손으로 그린 간판과 입구에 말린 라벤더 다발이 있는 소박한 약국이었다. 즈드라바 약국은 사람들이 약을 사러 오는 곳이었고 올가에게는 무시당하는 아내이자 모든 것을 어깨에 짊어진 엄마 외에 자신이 누구였는지 기억하는 곳이었다. 좋은 아침이에요. 올렌카, 약국 주인이자 올가의 의과대학 시절부터 가장 친한 친구인 스베틀라나 보리소브나가 그녀를 맞이했다. 스베틀라나의 밝은 미소는 친구의 지친 얼굴을 보자마자 사라졌다. 힘든 밤이었니? 올가는 가방을 바닥에 내려놓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이고르가 3시에 돌아왔어. 콘약 냄새가 났고 나를 쳐다보지도 않았어. 스베틀라나가 가까이 다가와 목소리를 낮췄다. 올가, 너 이렇게 살 수 없어. 너를 더 이상 보지 않는 남자를 위해 끊임없이 움츠러들 수는 없어. 올가는 선반 위의 약병들을 정리하는 척하며 고개를 돌렸다. 무서워. 그녀는 속삭였다. 혹시 그에게 다른 여자가 있다면 어쩌지? 스베틀라나가 그녀의 손목을 부드럽게 잡았다. 그렇다면 넌 너 자신의 평화와 레라를 위해 진실을 알 자격이 있어. 올가는 자신의 손을 바라보았다.
약국에서는 능숙하고 자신감 있지만 자신의 집에서는 떨리는 고된 일을 한 손이었다. 오늘 저녁에 그에게 말할 거야. 그녀는 속삭이는 소리보다 조금 더 크게 말했다. 수개월 만에 처음으로 난 그에게 진실을 요구할 거야. 올가는 토마토 페이스트 캔을 꽉 쥔 채 교차로의 줄에 서 있었다. 장바구니에는 이미 라자냐 시트가 있었다. 그녀는 결국 프랑스식 고기 요리 대신 라자냐를 만들기로 결정했다. 리코타 치즈, 신선한 바질, 그리고 이고르가 그토록 좋아했던 적포도주 한 병도 있었다. 나쁜 예감에 가슴이 오그라들 때에도 그녀의 손은 계속 움직였는데 마치 이성이 믿기를 거부하는 무언가를 믿는 것처럼 말이다. 그녀는 시계를 보았다. 오후 5시 1분. 그녀는 이미 집에 가서 오븐을 예열하고 냅킨을 펼치고 양초를 켜야 했지만 무언가가 그녀를 붙잡았다. 설명할 수 없는 가슴의 무거움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식료품 값을 지불하고 뒷좌석에 싣고 운전석에 앉아 열쇠를 꼼짝 않고 쥐고 있었다. 몇 차례 심호흡을 한 후 그녀는 이고르의 번호를 눌러 전화기를 귀에 댔다. 신호음. 또 하나, 또 마침내 그가 받았다. 목소리는 낮고 산만했다. 응, 안녕. 그냥 내가 언제 집에 올지 알고 싶었어. 올가가 조심스럽게 시작했다. 레라가 우리 모두 함께 저녁 식사하기를 기다리고 있어? 나는 우리가... 모르겠어. 그가 말을 잘랐다. 배경에서는 음악이 들렸고 목소리와 웃음소리가 들렸다. 나 고객이랑 같이 있어서 늦을 수도 있어. 올가는 눈을 감았다. 이고르, 제발. 오늘 밤은 그냥 집에 와. 레라가 널 그리워해. 침묵이 흘렀다. 수화기 너머의 음악이 더 커졌다. 노력해볼게. 그는 언제나 안돼를 의미하는 그 톤으로 말했지만 아무것도 약속할 수는 없어. 나중에 얘기해. 연결이 끊겼다. 올가는 자신의 휴대폰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그녀 안에 무언가가 끊어졌다. 그녀는 시동키를 돌려 도로로 나섰다. 하지만 그녀의 생각은 저 멀리 실망과 완전한 무력감 사이의 공간에 있었다. 그녀가 집으로 가는 도중에 전화가 울렸다. 화면에 낯선 번호가 떴다. 그녀는 받았다. 올가 빅토로브나 모로조바, 한 여성의 목소리가 빠르게 말했다. 저희는 미티시 시립임상병원입니다. 귀하의 딸 발레리아 모로조바가 방금 교통사고 후 저희에게 도착했습니다. 상태가 위중합니다. 즉시 오셔야 합니다. 세상이 침묵했다. 나 운전 못하겠어. 올가가 속삭였다. 내 손이 떨려. 괜찮습니다. 간호사가 부드럽게 말했다. 누가 모셔다 줄 사람이 있나요? 올가의 손은 격렬하게 전화기에서 스베타의 연락처를 찾았다. 손가락이 너무 떨려서 그녀는 거의 기계를 떨어뜨릴 뻔했다. 스베타 친구가 받았을 때 그녀의 목소리는 끊어졌다. 레라야. 사고가 났대. 그들이 말했어. 위중한 상태라고. 내가 지금 갈게. 움직이지 마. 스베타는 망설임 없이 대답했다. 내가 있는 곳에 있어? 10분 후 스베틀라나의 차가 타이어 소리를 내며 그녀의 아파트 입구에 멈춰섰다. 올가는 이미 인도에 서 있었는데 창백한 채로 마치 그것이 그녀를 붙잡아 줄 수 있는 것처럼 식료품 봉투를 움켜쥐고 있었다. 괜찮아. 가자. 스베타가 그녀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병원으로 가는 길에 올가는 말없이 창밖을 바라보며 조수석에 앉아 있었다. 그녀의 입술은 기도인지 불신인지 모를 소리 없는 움직임을 반복했다. 오후 6시 정각에 그들이 응급실에 도착했을 때 파란색 복장의 간호사가 이미 그들을 맞이하고 있었다. 올가 빅토로브나, 그녀가 물었다. 제가 안내해 드릴게요. 따님은 지금 안정화 및 진단을 받고 있습니다. 의사가 곧 당신과 이야기할 것입니다. 올가는 말할 엄두도 못 내고 고개를 끄덕였다. 스베타는 그녀의 등을 부드럽게 받치며 옆을 걸었다. 응급실 안은 소독등이 윙윙거렸다. 벽의 TV는 소리 없이 뉴스를 보여주고 있었다. 아무도 보고 있지 않았다.
올가는 정확히 30초 동안 앉아 있다가 일어섰고, 다시 앉았고, 또 일어섰다. 그녀는 이고르에게 전화했다. 응답 없음. 다시 음성 사서함. 그녀는 한 번 더 시도했다. 6번째 시도에 그가 전화를 받았다. 이고르는 짜증난 듯 했다. 내가 회의 중이라고 말했잖아. 올가의 목소리가 떨렸다. 레라가 병원에 있어? 사고가 났대. 의사들이 그녀가 살아남을지 모르겠대. 침묵. 그리고 나서 그녀의 기억에 영원히 새겨진 단어들이 들렸다. 나 지금 갈 수 없어. 그는 한결같은 목소리로 말했다. 나 회사 파티에 있어? 이거 중요해. 내가 할 수 있는 한 빨리 갈게. 아마 2시간 후에 올가는 입을 벌렸지만 아무 소리도 나오지 않았다. 당신 회사 파티에 있다고요. 그녀는 속삭였다. 그리고 우리 딸은 그녀는 삶을 위해 싸우고 있어요. 딸깍. 전화가 끊어졌다. 올가는 가장 가까운 의자에 힘없이 주저앉았다. 그녀의 몸은 마치 반으로 접히는 것 같았다. 손이 떨리고 온몸이 떨렸다. 그는 오지 않을 거래. 그녀는 그녀 옆에 무릎 꿇고 앉은 스베타에게 속삭였다. 그는 더 중요한 일이 있다고 했어. 스베틀라나의 턱이 굳어졌다. 어떤 종류의 인간이 그런 말을 할 수 있지? 올가는 이미 답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대답하지 않았다. 응급실은 소독약과 차가운 공기 냄새가 났다. 올가는 벤치에 웅크리고 앉아 팔로 자신을 꽉 감쌌다. 스베타는 침묵하고 믿음직스럽게 옆에 있었다. 하지만 올가는 가만히 앉아 있을 수 없었다. 매 순간이 1시간처럼 길게 느껴졌다. 그녀는 아직 애인데 올가가 속삭였다. 그냥 학교에서 집으로 가는 길이었을 뿐이야. 스베타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강해. 너도 그래. 올가는 눈물을 닦아냈다. 그녀는 자신이 누구에게 확신시키려 하는지 확신할 수 없었다. 오후 6시 40분에 파란색 스크럽을 입고 클립보드를 든 의사가 그들에게 다가왔다. 그의 얼굴은 진지했지만 친절했다. 올가 빅토로브나? 그가 물었다. 올가는 즉시 벌떡 일어났다. 네, 제가 엄마예요. 저는 일리아 카르포프 박사입니다. 제가 따님을 맡고 있습니다. 레라는 다발성 외상을 입었습니다. 팔골절, 갈비뼈 몇 군데 금, 그리고 두부 손상입니다. 마지막이 저희를 가장 걱정하게 합니다. CT 스캔 결과 2개의 출혈의 징후가 보입니다. 올가는 세상이 기울어지는 것을 느꼈다. 즉시 수술이 필요합니다. 카르포프 박사가 계속했다. 위험은 있지만 저희는 제때 압력을 낮출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올가는 스베타의 팔을 꽉 잡았다. 그녀는 살아남을까요? 의사가 그녀의 눈을 바라보았다. 그의 시선은 차분하고 확신에 차 있었다. 그녀는 젊습니다. 그것이 그녀에게 유리합니다. 하지만 상태는 심각합니다. 귀하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올가는 망설이지 않았다. 어디에 서명해야 하나요? 간호사가 서류를 가져왔다. 올가는 떨리는 손가락으로 펜을 잡고 이상한 명료함으로 서명했다. 그녀는 평생 동안 이토록 무섭고 동시에 확신에 찬 적이 없었다. 그녀는 클립보드를 돌려주었다. 그녀의 아버지는 오지 않을 거예요. 그녀는 한결같은 목소리로 말했다. 그래서 저 혼자예요. 카르포프 박사는 잠시 멈췄고 그녀의 얼굴에서 무언가를 읽어냈다.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저희는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저희가 시작하기 전에 잠시 그녀를 보실 수 있습니다. 올가는 간호사를 따라 복도를 걸었다. 삐걱거리는 기계 소리, 낮은 대화 소리, 분주한 발걸음 소리가 공간을 채웠다. 그들이 작은 관찰실로 들어섰을 때 올가는 문턱에서 멈췄다. 레라는 들것에 의식을 잃은 채 누워 있었다. 밝은 머리는 피로 엉겨붙어 있었다. 팔은 임시 부목에 고정되어 있었다. 그녀의 몸에서는 튜브가 연결되어 있었다. 모니터는 기계만이 이해하는 언어로 깜빡이고 삐걱거렸다. 내 딸, 올가는 그녀에게 다가가
긁힌 딸의 이마에서 머리카락 한 가닥을 쓸어 넘겼다. 그녀는 딸의 손에 부드럽게 입 맞췄다. 엄마가 여기 있어. 그녀는 속삭였다. 버텨야 해. 알았지? 넌 강해. 넌 정말 강해. 레로치카 간호사가 그녀의 팔꿈치를 만졌다. 이제 가셔야 해요. 올가는 천천히 고통스럽게 그녀의 손을 놓으며 뒤로 물러섰다. 그녀는 간호사들이 딸을 데리고 가는 것을 지켜보았다. 엘리베이터 문이 닫혔고 그것으로 끝이었다. 올가는 스베타에게 몸을 돌려 그녀의 품에 쓰러졌다. 다음 4시간은 그녀의 인생에서 가장 길었다. 대기실로 돌아온 올가는 벽을 멍하니 바라보며 무릎 위에 손을 꽉 쥐고 앉아 있었다. 벽시계가 귀청이 터질 듯이 똑딱거렸다. 스베타는 물을 권했다. 올가는 건드리지 않았다. 오후 7시 10분에 그녀는 다시 전화를 꺼내 다른 번호를 눌렀다. 퓨도르 파블로비치, 익숙한 목소리가 대답하자 그녀는 말했다. 저 올가 모로조바예요. 올가 빅토로브나, 무슨 일이에요? 괜찮으세요? 아니요. 그녀는 속삭였다. 아무것도 괜찮지 않아요. 당신을 만나야겠어요. 이혼 소송을 제기하고 싶어요. 수화기 너머의 침묵이 흘렀다. 그런 다음 목소리가 확고하고 전문적으로 바뀌었다. 물론이죠. 내일 이야기합시다. 필요한 모든 것을 도와드리겠습니다. 올가는 전화를 끊고 의자 등받이에 기대어 눈을 감았다. 그녀는 이고르 없이 수술 동의서에 서명했다. 이제 그녀는 또 다른 문서에 서명할 것이지만 이번에는 자신을 위한 것이었다. 오후 10시 45분에 카르포프 박사가 다시 나타났는데 지쳐 보였다. 그는 수술모를 쓰고 있었다. 그녀는 안정적입니다. 그가 말했다. 우리는 출혈을 멈추고 압력을 낮췄습니다. 다음 24시간이 중요하겠지만 최악의 고비는 넘겼습니다. 올가는 울지 않았다. 그녀는 그냥 얼굴을 손바닥에 묻고 웅크렸다. 감사합니다. 그녀는 마침내 갈라진 목소리로 말했다. 중환자실에서 그녀 옆에 앉아 계실 수 있습니다. 그가 덧붙였다. 쉬시라고 권하고 싶지만 불가능하다는 것을 압니다. 올가는 다시 간호사를 따라 복도를 걸었다. 이번에는 두려움이 없었고 오직 조용한 약속만이 있었다. 나는 다시는 그를 우리에게 가까이 오게 하지 않을 것이다. 올가는 잠을 자지 않았다. 중환자실에 있는 레라 침대 옆 의자는 그녀가 움직일 때마다 삐걱거렸지만 그녀는 신경 쓰지 않았다. 그녀의 손은 딸의 손 위에 놓여 있었다. 차갑고 움직이지 않았지만 살아 있었다. 모니터는 규칙적으로 깜빡였다. 인공호흡기는 기계적인 자장가처럼 쉬익거렸다. 레라의 머리는 흰 붕대로 감겨 있었다. 그녀의 가슴은 규칙적인 리듬으로 오르락내리락했다. 올가는 몇 분마다 그녀에게 속삭였다. 엄마 여기 있어. 아가, 그냥 쉬어. 엄마는 널 떠나지 않아. 창밖으로 해가 떴다. 희미한 황금빛이 좁은 창문을 통해 스며들었다. 새로운 날이 시작되었지만 올가에게는 시간이 멈춰 있었다. 아침 8시에 카르포프 박사가 클립보드를 들고 조용히 들어왔다. 그는 지쳐 있었지만 올가에게 희망적인 미소를 지었다. 밤새 여기 계셨군요. 그가 말했다. 올가는 고개를 끄덕였다. 잠을 잘 수 없었어요. 그럴 줄 알았습니다. 그는 모니터 수치를 확인했다. 압력 수치가 떨어졌습니다. 좋은 징조입니다. 뇌부종이 가라앉고 있습니다. 만약 이렇게 계속된다면 저희는 그녀가 다음 48시간 이내에 깨어나는 것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올가는 입술을 꽉 다물었다. 감사합니다. 카르포프 박사는 잠시 침묵했다. 잠깐 나가서 다리도 풀고 커피라도 한잔 하시겠어요? 그녀는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오전 8시 35분에 올가는 병원 카페테리아로 내려갔다. 그녀는 먹고 싶지 않았지만 손에 무언가를 들고 있어야 했다. 그녀는 커피와 간단한 샌드위치를 사서 바람에 부드럽게 흔들리는 나무들이 보이는 창가에 앉았다. 주차장에는
사람들이 다시 분주하게 움직였다. 가운을 입은 의사들, 아이들과 함께 온 부모들, 전표를 든 배달원들. 삶은 계속되었고 무관심했으며 위층의 작은 병실에서 딸의 미래가 신락같이 매달려 있다는 것을 알지 못했다. 올가는 샌드위치를 한 입 빼어 물고 내려놓았다. 커피는 손대지 않았다. 휴대폰이 울렸다. 스베타였다. 변화는 없어. 그녀는 안정적이야. 올가가 조용히 대답했다. 아직 깨어나지 않았지만 안정적이야. 침묵이 흘렀다. 이고르는? 스베타가 물었다. 올가는 화면을 보았다. 아무 소식 없어. 전화 한 통, 문자 하나, 아무것도. 오전 9시 2분에 올가는 카페테리아에서 나와 중환자실 옆 복도로 나섰다. 그녀는 레라의 병실 쪽으로 막 돌아서려는데 들꺼들 밀고 급히 지나가는 간호사 그룹을 보았다. 그녀는 본능적으로 물러서서 그들에게 공간을 내주었다. 그리고 그때 그녀는 그를 보았다. 들것 위의 남자. 창백하고 의식이 없으며 얼굴은 멍과 찰과상으로 덮여 있었다. 이고르, 그녀의 남편. 올가는 얼어붙었다. 이고르. 간호사가 전문적으로 하지만 단호하게 그녀를 돌아보았다. 이분을 아세요?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제 남편이에요. 그는 1시간 전에 자동차 사고 후 이송되었습니다. 경찰은 그가 술에 취했던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올가는 들것이 지나가는 동안 움직이지 않고 서 있었다. 이고르의 눈은 떨렸지만 뜨이지 않았다. 입은 약간 벌어져 있었고 입가에는 피가 말라붙어 있었다. 그는 어제 그녀를 비웃던 남자와 전혀 닮지 않았다. 한 간호사가 다발성 골절, 가능한 척추 손상, 그리고 현장에서 도주한 미확인 승객에 대해 속삭였다. 복도는 다시 조용해졌다. 올가는 안개 속처럼 레라의 병실로 돌아왔다. 그녀는 앉았지만 의자를 느끼지 못했다. 아무것도 느끼지 못했다. 시적이야. 그녀는 생각했다. 어제 그녀의 딸은 거의 죽을 뻔했다. 이고르는 신경 쓰지 않았고 이제 그는 여기, 같은 병원, 같은 층, 같은 건물에 있었다. 올가는 창밖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손은 여전히 레라의 손 위에 놓여 있었다. 만족감은 없었다. 아직은. 단지 더 차갑고 더 어둡고 돌이킬 수 없는 무언가의 시작일 뿐이었다. 올가는 즉시 의자로 돌아가지 않았다. 그녀는 레라의 병실 밖 복도에 서서 이고르가 방금 실려 들어간 복도 끝에 닫힌 문을 바라보았다. 그곳 어딘가에서 기계들은 이제 몇 시간 전에 딸이 삶을 위해 싸우고 있을 때 웃었던 남자를 위해 숨을 쉬고 있었다. 그녀는 자신이 얼마나 오랫동안 그렇게 서 있었는지 몰랐다. 마침내 누군가의 목소리가 그녀를 멍함에서 깨웠다. 올가 빅토로브나. 올가는 돌아섰다. 남자가 그녀에게 다가왔는데 짙은 파란색 정장 차림의 벨트에 신분증이 달렸고 손에는 수첩이 있었다. 그의 얼굴은 주름져 있었고 표정은 중립적이었지만 차갑지는 않았다. 저는 수사관 즈다노프입니다. 그가 말했다. 저와 단둘이 이야기할 시간이 있으신가요? 올가는 레라의 병실 창문을 바라보았다. 모니터는 규칙적으로 깜빡이고 있었다. 간호사들은 조용하고 정확하게 움직였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들은 복도 아래쪽에 있는 작은 회의실로 들어갔다. 블라인드는 내려져 있었다. 형광등의 윙윙거리는 소리가 즈다노프 수사관이 그녀 맞은편에 앉았을 때 침묵을 채웠다. 우선 저희는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가 시작했다. 하지만 귀하가 알아야 할 새로운 상황이 있습니다. 올가는 침묵했다. 귀하의 딸을 친 차가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움찔했다. 원래 저희는 이것이 뺑소니 사고라고 가정했습니다. 그가 계속했다. 하지만 2블록 떨어진 주유소의 CCTV 영상이 번호판 일부를 포착했습니다. 이는 귀하의 남편 회사와 연결된 법인 계정으로 결제된 렌터카인 검은색 아우디로 저희를 이끌었습니다.
올가의 속이 뒤집혔다. 아니요. 그녀는 속삭였다. 그럴 리가 없어요. 이고르, 그는 운전하지 않았잖아요. 그렇죠. 수사관이 자신의 기록을 들여다보았다. 목격자들의 진술에 따르면 귀하의 남편과 베로니카 프라이스라는 이름의 여성이 어제 오후 5시 30분경 개인 파티에서 나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다투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들은 사고 발생 약 40분 전에 그 검은색 아우디에 탔습니다. 귀하의 딸은 학교에서 4블록 떨어진 곳에서 치였습니다. 올가는 거의 숨을 쉴 수 없었다. 제동 흔적이 전혀 없습니다. 차가 멈추려 했다는 징후도 없습니다. 수사관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저희는 이제 이것이 사고가 아닐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테이블 위에 놓인 올가의 손이 떨렸다. 누군가 그녀를 해치려 했다는 말씀이신가요? 수사관은 직접적으로 대답하지 않았다. 저희는 승객의 신원을 확인했습니다. 베로니카 프라이스는 현장에서 도주했습니다. 그녀는 현재 신문을 위해 수배 중입니다. 그리고 저희는 그녀와 귀하의 남편이 낭만적인 관계뿐만 아니라 재정적인 관계도 맺고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올가는 눈을 감았다. 물론이지, 물론 베로니카였어. 이고르는 몇 달 동안 부인했다. 그냥 동료, 그냥 늦은 회의, 그냥 사업. 하지만 레라는 알고 있었다. 올가보다 먼저 그녀는 느꼈다. 그리고 이제 이것은 배신보다 훨씬 더 나빴다. 이것은 단순한 외도가 아니었다. 이것은 살인 미수였다. 이것은 악이었다. 오전 11시 45분에 올가는 레라의 침대로 돌아왔다. 기계들의 윙윙거리는 소리는 동시에 위안을 주면서도 상처를 주었다. 스베타가 다시 와서 침대 옆에 조용히 앉아 있었다. 올가는 수사관이 말한 내용을 그녀에게 속삭여 주었다. 스베틀라나의 얼굴은 굳어졌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내가 뭘 놓친 거지? 올가는 침묵 속으로 속삭였다. 나는 이 남자와 17년을 살았어. 나는 그의 웃음, 그의 습관, 그가 내게 셔츠를 어떻게 접어주기를 좋아하는지 알았어. 내가 어떻게 괴물을 눈치채지 못했을까? 스베타는 그녀의 손을 잡고 꽉 쥐었다. 괴물들은 내가 도망칠 힘이 남아있지 않다는 것을 확신할 때까지 얼굴을 드러내지 않기 때문이야. 올가는 울지 않았다. 지금은 아니었다. 그녀는 멍들고 붕대를 감았지만 여전히 숨쉬고 있는 딸을 바라보았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 그녀는 조용히 말했다. 하지만 맹세할게, 레라. 그는 다시는 우리를 건드리지 못할 거야. 올가는 레라의 침대 발치에 서서 팔짱을 끼고 등을 곧게 폈다. 모니터는 조용히 삐걱거렸다. 딸의 호흡은 규칙적이었고 기계와 의지에 의해 유지되었다. 그녀 뒤에 문이 삐걱거렸다. 다시 스베타였다. 이번에는 다른 사람과 함께였다. 가죽 서류 가방을 들고 조심스러운 표정을 짓고 있는 50대 남성이었다. 올리야, 스베타가 부드럽게 말했다. 이분은 표도르 파블로비치 나자로프야. 올가는 천천히 돌아섰다. 제 변호사입니다. 그는 정중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할 수 있는 한 빨리 왔습니다. 그들은 이미 즈다노프 수사관이 기다리고 있는 같은 회의실로 들어갔다. 올가는 앉았다. 수사관은 시간을 낭비하지 않았다. 저희는 귀하의 남편 동료 중 한 명과 이야기했습니다. 그가 시작했다. 마카르 툴린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는 수사에 전적으로 협조하고 있습니다. 올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녀의 턱은 굳어졌다. 마카르는 증거를 제공했습니다. 내부 이메일, 오디오 녹음, 그리고 이고르와 베로니카가 1년 이상 회사에서 돈을 횡령해왔다는 진술서입니다. 거의 1,500만 루블입니다. 올가는 눈을 깜빡였다. 그 숫자는 처음에는 그녀의 머릿속에 들어오지 않았다. 마카르의 말에 따르면 수사관이 계속했다. 이고르는 최근 편집증에 시달렸습니다. 그는 레라가 너무 관찰력이 뛰어나서 그의 서류 가방에서 무언가를 발견했고 너무 많은 질문을 한다고 말했습니다. 올가의 피가 차가워졌다. 기억나요? 그녀는 천천히 말했다.
지난 금요일에 제가 그의 서재를 청소하고 있었어요. 레라의 책상 위에 어떤 서류들이 있었어요. 회사 로고가 찍힌 편지지였어요. 저는 그녀가 서류 정리하는 것을 돕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이고르는 훔친 회사 서류를 그들의 집에 가져왔어. 레라는 분명히 무언가를 보았을 거예요. 퓨도르 파블로비치가 몸을 앞으로 숙였다. 올가 빅토로브나, 저희는 또한 베로니카가 레라의 귀가 경로를 알고 있었으며 그녀와 이고르가 레라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지에 대해 다투었다고 믿습니다. 그 말들은 독처럼 공중에 떠 있었다. 올가는 테이블에서 물러서며 일어섰다. 아니요. 이고르가. 절대 그럴 리 없어요. 하지만 그녀의 목소리는 말이 끝나기도 전에 끊어졌는데 그녀는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딸이 수술대 위에 누워있을 때 그가 전화로 웃던 순간 그녀는 본능적으로 그것을 알았다. 그가 오지 않았을 때, 그가 회사 파티를 선택했을 때, 그가 레라를 보는 것을 완전히 멈췄을 때 알았다. 오후 2시 30분에 즈다노프 수사관은 새로운 정보를 받았다. 학교 근처 카메라 영상이 발견되었습니다. 이고르가 반 블록 떨어진 곳에 주차하고 앉아있는 모습이 포착되었습니다. 그는 그녀가 나오는 것을 보았고 전화를 걸었고 그리고 사고 몇 분 전에 떠났습니다. 올가는 그를 멍하니 바라보았다. 이건 우연이 아니군요. 그녀가 말했다. 아니요. 퓨도르 파블로비치가 동의했다. 우연이 아닙니다. 그녀는 창밖으로 돌아섰다. 한때 그녀는 그와 집을 공유할 만큼 이고르를 사랑했다. 하지만 이제 그의 이름조차 혐오감을 불러일으켰다. 그는 용서를 넘어 구원을 넘어선 다른 무언가가 되었다. 올가가 의사 휴게실에서 두 번째 블랙커피 잔을 젓고 있을 때 문과에서 노크 소리가 났다. 즈다노프 수사관이 들어왔다. 이번에는 그의 표정이 달랐다. 침착했지만 안도감이 섞여 있었다. 올가 빅토로브나, 그가 말했다. 그녀를 찾았습니다. 올가는 너무 갑자기 벌떡 일어나서 커피를 거의 쏟을 뻔했다. 베로니카입니다. 그녀는 벨로루시 국경 근처에서 새벽 3시경에 체포되었습니다. 그가 말했다. 저항하지 않았고 한마디도 없이 항복했습니다. 그녀는 여행 가방과 현금이 든 큰 가방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도주를 시도했던 것 같습니다. 올가는 가슴속에 짐이 움직이는 것을 느꼈지만 사라지지는 않았다. 이고르는 여전히 병원에서 경비 아래 있습니다. 그의 상태가 안정되는 대로 그는 구치소로 이송될 것입니다. 검찰은 그에게 여러 혐의를 적용할 계획입니다. 특히 중대한 횡령, 공모, 그리고 아마도 살인 미수입니다. 올가는 몇 일 만에 처음으로 천천히 숨을 내쉬며 주변의 공간이 넓어지는 것을 느꼈다. 계속 알려주세요. 부탁드립니다. 그녀가 말했다. 물론입니다. 수사관이 대답하고 잠시 멈췄다. 아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베로니카가 이미 진술을 시작했습니다. 올가는 그에게 급히 시선을 올렸다. 그게 무슨 뜻이죠? 그녀는 이름과 날짜를 대고 있으며 확인합니다. 이고르는 모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올가는 대답하지 않았고 움찔하지도 않았고 그냥 고개를 끄덕였다. 고맙습니다. 그녀는 침착한 목소리로 말했다. 나머지는 제가 알아서 할게요. 오전 10시 10분에 올가는 병원 예배당으로 들어섰다. 스테인드 글라스 창문은 나무 벤치에 깨진 빛을 던졌다. 그녀의 마음이 분노로 타오르는 사람에게는 이곳이 너무 조용했다. 하지만 그녀는 기도하기 위해 침묵이 필요했던 것이 아니었다. 아직은. 그녀는 맨 앞줄에 앉아 무릎 위에 손을 모으고 윤이 나는 바닥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그녀는 그녀의 얼굴에 미소 짓고 그들의 공동아이를 제거할 계획을 세우는 남자와 삶을 구축했다. 그녀는 매일 아침 그 부엌에 서서 가장했다. 그녀는 자신의 의심을 삼키고 프랑스식 고기 요리를 먹이고 공소나무로 위장하고 세탁물을 접고 미소를 지었다. 그리고 무엇을 위해서인가? 그가 그들의 딸을 문제라고 부를 수 있도록, 그녀가 도움을 간청할 때 그가 웃을 수 있도록.
창백한 레라의 얼굴 이미지가 그녀의 의식을 압도했다. 호흡 튜브. 그리고 그녀는 아직 그에게 진실을 말하지 않았다. 레라는 아직 몰랐다. 진짜 이야기를 몰랐다. 중환자실로 돌아온 올가는 레라의 속눈썹이 수술 후 처음으로 떨리는 것을 보았다. 올가는 벌떡 일어나 딸의 침대 위로 몸을 숙였다. 레로치카, 아가, 엄마 목소리 들리니 레라의 속눈썹이 떨렸다. 그녀는 머리를 약간 돌렸다. 그녀의 입술이 거의 움직이지 않았다. 엄마, 올가는 숨이 막혔다. 응, 아가, 엄마 여기 있어? 엄마는 줄곧 여기 있었어. 레라의 목소리는 간신히 들릴 정도였다. 무슨 일이에요? 올가는 얼어붙었다. 그녀는 이 순간을 상상했고 두려워했고 연습했지만 여전히 대답이 없었다. 너 사고가 났어. 그녀는 조심스럽게 말했다. 집에 오는 길에 차에 치였어. 레라는 천천히 눈을 깜빡였다. 아빠는 여기 있어요. 올가는 거짓말을 할 수 없었지만 전체 진실을 말할 수도 없었다. 지금은 아니야. 그녀는 부드럽게 대답했다. 지금 많은 일이 일어나고 있지만 걱정하지 마. 엄마는 어디에도 가지 않아. 레라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눈이 다시 감겼다. 알았어요. 올가는 그녀의 이마에 입 맞추고 그 순간 또 다른 약속을 했다. 아이에게 속삭이는 약속이 아니라 깊은 곳, 뼈속에 묻는 약속이었다. 레라는 다시는 누군가에게 옆에 있어 달라고 간청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법정은 마른 종이와 바니시 냄새가 났다. 감정이 아닌 결정을 위해 만들어진 장소였다. 이고르는 그녀에게서 20피트 떨어진 휠체어에 앉아 있었다. 그의 다리는 고정 장치 안에 있었고 왼쪽 눈은 여전히 멍이 들어 있었다. 하지만 올가는 그 때문에 그를 보지 않았다. 그녀는 같은 얼굴을 보는 것을 참을 수 없었기 때문에 그를 볼 수 없었다. 그가 취침 전 이야기를 들려주던 얼굴. 레라의 첫 생일에 웃던 얼굴. 완전히 다른 무언가가 된 사람의 얼굴. 말씀하실 필요 없어요. 표도르 파블로비치가 그녀에게 몸을 숙였다. 제가 다 처리할게요. 올가는 고개를 끄덕였다. 판사의 목소리가 방 안에 울려 퍼졌다. 원고는 미성년 자녀에 대한 완전한 양육권, 재산에 대한 완전한 통제권, 그리고 생명에 대한 형사상 과실 위협과 사기를 근거로 즉각적인 결혼 해소를 요구합니다. 이고르는 침묵했다. 반대하지 않았고 움찔하지도 않았다. 왜냐하면 진실은 더 이상 논쟁거리가 아니었기 때문이다. 그것은 의정서, 경찰 보고서, 이메일 체인, 그리고 병원 문서에 기록이 되었다. 오후 2시 41분에 판사는 명령서에 서명했다. 올가 모로조바는 더 이상 결혼하지 않았고 이고르 모로조프는 더 이상 아버지가 아니었다. 오후 5시 30분에 올가는 레라가 막 일반 병실로 옮겨진 병원으로 돌아왔다. 그녀는 이미 침대 머리를 올리고 앉아 물을 마시고 있었다. 밝은 머리는 여전히 헝클어져 있었지만 그녀의 시선은 더 맑았다. 안녕. 레라가 약간의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피곤해 보여요. 올가는 자신의 웃음소리에 놀라 웃었다. 정당해. 3일 만에 10살은 늙은 것 같아. 앉으세요. 레라가 침대 가장자리를 두드렸다. 올가는 조심스럽게 내려앉았다. 엄마, 이상하게 행동하고 있어요. 레라가 부드럽게 말했다. 나한테 뭔가 말하지 않는 게 있죠. 올가는 즉시 대답하지 않았다. 그러다가 그녀는 집에서 가져온 작은 나무 상자, 개봉되지 않은 편지들로 가득 찬 상자에 손을 뻗었다. 내 아버지가 편지를 썼단다. 그녀는 교도소 병실에서 왔다고 말했다. 우리가 읽기를 원해. 저는 읽지 않았어요. 레라는 상자를 멍하니 바라보았다. 우리가 읽어야 하나요? 올가는 어깨를 으쓱했다. 내가 결정할 일이야. 그들 사이에 침묵이 흘렀다. 마침내 레라가 속삭였다. 그는 저를 해치려 했어요. 올가는 숨이 막혔고 그리고 나서 회피 없이 그녀는 말했다. 응, 레라는 울지 않았다. 그녀의 눈은 커졌지만
얼굴은 침착했다. 왜요? 올가는 침을 삼켰다. 그가 내가 무언가를 보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야. 그가 훔치고 있던 돈과 관련된 무언가를. 그리고 그와 함께 있던 베로니카라는 여자가 내가 위험하다고, 침묵해야 한다고 그를 설득했기 때문이야. 레라의 입술이 떨렸지만 저는 그의 딸이잖아요. 올가는 그녀의 손을 잡았다. 엄마도 알아? 그리고 사랑이 의미하는 바를 아는 어떤 세상에서도 이것에 대한 설명은 없을 거야. 레라는 고개를 끄덕이고 그리고 나서 고개를 돌렸다. 저는 그의 편지를 읽고 싶지 않아요. 지금은요. 올가는 상자를 가방에 다시 넣었다. 알았어. 그들은 함께 침묵 속에 앉아 있었고 진실의 무게는 폭풍 후의 먼지처럼 그들 주위에 가라앉았다. 늦은 저녁, 올가는 주차장으로 나섰다. 미티시 위의 하늘은 호박색과 보라색 줄무늬로 그어져 있었다. 공기는 상쾌하고 거의 깨끗했다. 그녀는 움직이지 않고 서서 깊게 숨을 들이쉬었고 몇 주 만에 처음으로 고통 없이 가슴이 올라오는 것을 느꼈다. 이고르는 재판을 기다리고 있었다. 베로니카는 모든 것을 자백했다. 레라는 안전했고 회복 중이었고 그리고 올가는 돌가는 자유로웠다. 단순히 결혼이 아니라 결혼의 환상으로부터. 아침 햇살이 부엌 창문을 통해 쏟아져 들어와 소나무 조리대를 따뜻하게 하고 흰 머그잔줄에 반짝였다. 올가는 팬케이크를 뒤집으며 스토브 앞에 서 있었다. 이제 지팡이로 걸을 수 있는 레라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조리대에 기대어 있었다. 정말로 아침 식사를 만들고 있어요. 그녀가 놀리듯 말했다. 올가는 눈썹을 올렸다. 나한테 조심해. 아니면 내 팬케이크를 일부러 태워버릴 거야. 그들은 둘 다 웃었다. 이전처럼 억지로 짓는 웃음이 아니라 너무 오랫동안 물속에 잠겨있던 방에 공기가 돌아왔을 때 나오는 종류의 웃음이었다. 접시의 조용한 달그락거림, 버터 냄새, 천천히 돌아오는 삶의 소리. 올가는 오렌지 주스를 따르고 그리고 나서 주머니에서 접힌 봉투를 꺼냈다. 그녀는 그것을 손에 쥐고 돌렸다. 이고르의 필체, 그 상자 안에 많은 것 중 하나였다. 레라가 눈치챘다. 아빠한테서 온 거요. 올가는 고개를 끄덕였다. 어제 왔어. 레라는 망설였다. 읽고 싶으세요? 올가는 봉투를 보고, 딸을 보고, 그리고 고개를 저었다. 아니, 지금은 아니야. 어쩌면 영원히 아닐 수도 있어. 레라는 이유를 묻지 않았다. 그녀는 그냥 이해했다. 어떤 이야기들은 마침표로 끝나지 않아도 된다. 어떤 이야기들은 답 없이 개봉되지 않은 채로 남겨져야 한다. 오전 9시 정각에 그들은 함께 광장으로 나섰다. 레라는 더 느리게 걸었지만 여전히 연약했지만 살아 있었다. 잎들이 바람에 바스락거렸다. 제가 이걸 꿈꾸는 걸 멈출 수 있을까요? 레라가 물었다. 올가는 멈춰 섰다. 아니, 하지만 언젠가는 이것이 악몽이 되는 것을 멈출 거라고 생각해. 레라는 부드럽게 미소 지었다. 엄마는 모든 것이 괜찮을 거라고 믿게 만드는데 능숙해요. 올가는 멈춰 서서 딸을 바라보았다. 괜찮을 테니까. 그날 오후 법원에서 편지가 왔다. 이혼 판결의 최종 사본이었다. 올가는 그것을 액자에 넣거나 태우지 않았다. 그녀는 그것을 접어 싱크대 아래 서랍, 완료라고 표시된 폴더에 넣었다. 그녀는 몇 달 동안 손대지 않았던 자신의 일기를 펴고 4개의 단순한 단어를 썼다. 여기서 우리는 다시 시작한다. 만약 이것이 영화였다면 여기서 크레딧이 올라갔을 것이다. 하지만 이것은 허구가 아니었다. 이것은 멍, 깨진 유리, 그리고 배신으로 가득 찬 삶이었지만 또한 선택으로 가득 찬 삶이었다. 올가는 상처받았고 홀로 남겨졌고 거짓말을 당했고 거부당했고 제거당할 뻔했다. 하지만 결국 그녀는 다른 것을 선택했다. 그녀는 레라가 필요할 때 남아있기로 선택했고 불을 통과하기로 선택했고 법정에 앉아 사람들을 쓰라리게 만드는 배신을 이겨내기로 선택했다. 하지만 그녀는 쓰라리게 되는 것을 거부했다. 그녀는 명료함과 사랑을 선택했다.
그리고 몇 년 후 어느 날 아침, 누군가 레라에게 그녀의 어머니에 대해 물어보면 그녀는 미소 지으며 말할 것이다. 그녀는 복수하지 않았어요. 그녀는 평화를 찾았어요. 그리고 저에게 두려움 없는 삶을 주었어요.